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개발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구글 분들이 다 개발자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면밀하게 바로바로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커뮤니티도 저희 팀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또 개발자분들이 행사하시고 싶으실 때 후원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론칭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코드도 짜보고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반년 됐고요. 머티리얼 디자인을 관심을 가진 지는 출시 이래로 됐기 때문에 꽤 됐죠. 머티리얼 디자인이 언제 나왔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2014년에 나왔어요. 2014년에. 2014년도에 나왔을 때는 사실 지금의 머티리얼 디자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점점 개발이 되고 좀 더 진보하면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저는 그걸 계속 같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툴이 좋았고 그다음 이 프로덕트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혹시 여기 디자이너분들 계신가요? 디자이너분들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어, 혹시 그럼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개발자 출신이지만 인베디드 개발자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프로덕트는 전부 다 신미성이 아주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어, 제가 혼자 만든 인터널 툴이에요. 외부에 이제 공개된 건 아니고 제가 만들었지만 예뻐요. 잘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디자인의 D도 모르고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빨간색 바탕화면에 보라색 버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압니다.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의 재라고도 할 수 없었고, 근데 머티리얼 디자인을 나오고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머티리얼 디자인이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혹시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그룹에 머티리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없네요. 그러면 도입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머티리얼 디자인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 거의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머티리얼 디자인을 도입하기에는 아직도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네 가지 테마가 있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을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아날로그에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 디지털 환경으로 돌아가면 저는 무대 위에 있고요. 저 뒤에 스크린이 있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저보다 앞에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높이 값이 존재하겠고요. 그다음 얘가 내 앞에 있을 땐 음영 값을 갖게 되고, 자연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땐 얘는 그대로 있지만 뒤에 있는 배경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제 음영값만 변하고 위치값만 변하고 아래에 있는 무대 레이아웃은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친숙한 프린트, 동전, 아니 버튼, 지우개, 연필 등을 모바일로 데스크탑으로 옮겨 놓을까라는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게 머티리얼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프린트 디자인에 대한 모든 속성을 다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도 있고 계층도 있고 음영값도 있고, 실제로 어느 게 내 앞에 있고 어느 게 내 뒤에 있는 레이아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직관적 UI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머티리얼 디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션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확장하는 제스처를 했을 때 화면이 확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메일이 보내진다.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머티리얼 디자인이에요. 또 그에 반해 되게 또 가이드라인이 많을 것 같지만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요번에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머티리얼 디자인의 커스터마이징 머티리얼 팀스가 이제 론칭해서 자유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가진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의 앱을 론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덕이 데스크탑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일이 다 개발해야 되냐? 이건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 요새는 머티리얼 디자인이 나온 이래로는 전부 다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UX에 동일한 브랜드로 레이아웃만 바꿔서 버튼의 위치만 바꿔서 일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또 일관적으로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딱 봤을 때 한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레이아웃이랑 버튼이랑 다 달라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잘 보일까 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공수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온 게 머티리얼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오픈 소스예요. 아시다시피 머티리얼 디자인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비용을 지불하시지 않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고 제가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그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신미성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도 아주 쉽고요. 교육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한 개발 디자인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iO에서 또 머티리얼 sim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사분들, 파트너사분들의 브랜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색깔을 가진 머티리얼 디자인을 사용자들한테 선사해 줄 수 있는 거죠. 머티리얼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모아놓은 복합적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모든 샘플이 다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들도 케이스 스터디로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요. 구체적으로 계정 전환을 어떻게 할지, 내가 설정 메뉴 들어가서 이 메뉴를 액티베이트하고 디액티베이트 어떻게 하는지, 또 변환값 없음 등의 empty 스페이스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되게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모든 컴포넌트나 이제 라이브러리는 오픈 소스인데 그럼 가이드라인 어떠냐? 가이드라인도 여기 나와 계신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다 공개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다 익숙하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왜 머티리얼 디자인을 사용해야 되느냐? 머티리얼 디자인은 자유고 반드시 써야만 내가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만데토리 크라이테리아도 아닌데 일단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업무 스코프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할 때 CSS 값으로 개발하면 여기 위스는 어느 정도 해주세요 하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에 저는 자를 갖다 댔어요. 그래서 제 모니터에 갖다 댔을 때 자로 한 7cm 정도 나오는데요.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앞에서는 웃으시지만 뒤에서는 얘 뭐야? 디자인에 아는 친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많았는데 구글이 해결해 줬어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작업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갤러리 같은 툴, 에디터 같은 툴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 행복하게 머티리얼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온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이 용이하다 보니까 교차 플랫폼 지원할 때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완벽하게 서로 싱크가 맞은 상태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다음 플랫폼의 작업에 넘어갈 때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은 거죠. 그 다음 저희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네, 그냥 이거 좋아하실까 저거 좋아하실까 고민 안 했어요. 모든 경우에서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스티커 시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엄청 많아서 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다 긁어다가 적용해 보시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해서 최고의 플랜을 최고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엄청난 리소스를 투자해서 전문가들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나온 프로덕트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글 폰트를 어떻게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여러 귀중한 파트너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 본사팀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고요. 한국어뿐만 아니고 일본어의 가타카나, 히라카나, 중국어의 한자까지도 어떻게 잘 병행할 수 있는지 다 이런 리서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새로워졌냐? 요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메인 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네. 흑백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요. 이게 중요한 거냐? 사실 좀 더 머티리얼 디자인의 테마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홈페이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디벨롭, 툴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디자인에 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머티리얼 시스템, 머티리얼 파운데이션, 머티리얼 가이드라인스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시스템은 뭐냐? 기존에 있던 괜찮은 정말 좋은 앱에 대한 사례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투명도가 어느 정도냐면 에셋들은 얼마나 간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레이아웃은 어디가 위스 값을 몇을 줘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내가 머티리얼 디자인을 처음 해본다 그럼 그냥 이걸 가져다가 써보시고 여기서 내 브랜드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셔도 이거 내가 디자인을 해본 사람 같이 앱을 만들었는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사례는 점점 추가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머티리얼 디자인 케이스가 나오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약간 고리타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머티리얼이 어떻게 나왔고 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는 왜 이 정도 값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테마와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컬러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글자체, 아이콘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 디자인은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옮긴 것과 같은 테마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다 나와 있고요.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다음으로는 컬러입니다. 저는 컬러감에 아주 센스가 없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머티리얼 디자인은 저한테 정말 귀중한 히어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컬러 툴 제가 말씀드릴 때 실제로 내가 한 가지 컬러를 고르면 그거에 대한 어울리는 컬러들을 버튼부터 레이아웃부터 플로팅 액션 버튼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글자체입니다. 우리나라 글자체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요. 이 글자체 하나 넣으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머티리얼 디자인이 서구에서 이제 에이시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감이 별로 없어요. 자간이라든지 글자는 걔네들은 하나하나 알파벳으로 쭉 병렬시키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컨비네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도 다 들어간 글자체가 이번 IO에서 나왔고요. 머티리얼 가이드라인은 이제 모든 제품군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를 만들고 또 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소스 코드부터 디자인 에셋까지 모두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일관적인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은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전부 오픈 소스일 뿐만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가 보셔서 아무 때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다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고요.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동일한 컴포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브랜드와 컬러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쉽게 디자인된 자신만의 머티리얼 테마를 모든 교차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빵빵빵 출시함으로써 리소스와 워크로드를 최소화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벨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는 오픈소스이고 4개의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플로러, 웹. 저희는 이제 구글 포 모바일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모든 게 오픈 소스입니다. 네, 계속 오픈 소스만 얘기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GitHub에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개발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iOS 네, 들어가셔서 컴포넌트에 대한 모든 스펙과 가이드라인을 내 앱에 내 브랜드에 맞춰서 머티리얼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머티리얼 디자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툴입니다. 이 툴이 좀 새롭고요. 기존에 없던 많은 툴들이 개발자와 디자이너분들이 작업하시기 용이하시도록 저희가 무료로 다 오픈소스 툴을 만들었고요. 먼저 보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전에도 엄청 다양했지만 좀 더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총 5가지 테마로 된 머티리얼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뭐 가득 찬 아이콘이나 뭐 아웃라인 되어 있는 거거나 뭐 투톤, 라운디드, 뭐 깎아져 있는 이런 형태의 아이콘들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애매모호한 아이콘의 UI를 최소화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콘이야? 라고 느끼는 시간 없이 바로 사용자들이 잘 교육되어 있는 아이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 툴이고요. 아마 들어가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도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내가 누르는 컬러 톤에 따라서 브랜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또 이에 맞춰서 내 브랜드를 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머티리얼 디자인인데 이 브랜드 되게 잘 녹여 넣었구나 라는 노하우를 실어 넣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테마 에디터라고 부르는 툴이고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직접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적용한 컬러, 모양, 글자체 등을 보다 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UX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 툴인 스케치의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디자인 시안만을 결과물로 해서 개발자한테 전달함으로써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개발자를 위한 코드로 변환하는 아웃풋으로 내보내줍니다. 갤러리 툴은 디자인 작업을 함께 코워킹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업데이트된 히스토리를 같이 체크함으로써 팀 내 협업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입력값에 따라 바로바로 변경되고 또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미지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측정한 폰트, 컬러 이런 것들이 작업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착 플랫폼 작업도 한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폴더를 통해서 분배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가 새로워졌는지, 어떤 컴포넌트가 새로 나왔는지, 또 어떤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더 강화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최 머티리얼 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하면 되는지,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부터 말씀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건 아까 보여드렸던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탭이고요. 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제스처에 빨리 반응할 수 있고 사용자가 먼저 만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펫, 애완동물이라는 뷰를 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뷰에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있죠. 그 애완동물이라는 하나의 테마 안에서 어떤 애완동물이 있는가를 나눠줄 때 가장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탭을 왜 써야 되느냐? 한 가지 메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분화할 때 스케일러블하게 여러분들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때 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배포해야 할 때 그때 이제 펫에 대해서 펫에 대해서 뭐 캣 이런 것을 분류할 때 가장 잘 쓸 수 있고요. 또 피어라고 나와 있는 메뉴 자체가 하나의 탭이 다 똑같은 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탭에서 백 누르면 이전으로 가야 되고 이 이전에 간 화면은 다른 탭의 매너에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도 동일하게 이동해야 되는 내비게이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강아지 종류와 뒤에 나와 있는 강아지 종류의 글자 폰트가 좀 다르죠? 탭은 똑같은 폰트 사이즈로 다 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관된 하나의 동일한 뎁스라는 UX를 사용자한테 주기 위함인 거죠. 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폰트를 줄이지 않고 나는 점점점을 하겠다. 그럼 약간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강아지 종류 나오자 갑자기 호주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크기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메뉴를 가장 간소화해서 잘 넣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이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콘만 넣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되죠. 아이콘만 넣으면. 근데 앞에 글자가 있잖아요. 계속 글자가 나오던 일관성을 파괴하고 갑자기 아이콘을 넣어주면 그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좋은 UX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아이콘으로 다 넣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콘이 좀 모호한 경우에는 그냥 글자로 넣으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앱을 보다가 특정 기능을 아이콘으로 구현하셨는데 그건 아마 그 개발자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게 무슨 아이콘이야 라고 몰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다음으로는 이제 병렬 구조죠.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거는 탭 가이드라인에 위배돼요. 다 이제 하나의 이제 모비딕이라는 테마에서 이거에 대한 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로 나누는 건 괜찮아도 이제 챕터별로 나누는 건 조금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시 이제 가게인데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에서 이제 같은 분류인데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컨텐츠로 하는 거는 저희가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식집이라는 메뉴에 스시, 뭐 사시미, 뭐 아니면 뭐 다른 요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괜찮아도 한 가지 메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가 가능한 메뉴로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드로우입니다. 내비게이션 드로우는 이제 한국어로 탐색 서랍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최상위 화면에서 왼쪽 화면에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왔다가 또 뿅 하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장 조직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 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번에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상위 화면에서 내가 가장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고 싶은 UX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이 메뉴를 들어감에 있어서 문맥과 잘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뭐 다른 앱으로 아니면 자사의 다른 앱으로 돌리는 그런 메뉴를 넣는다던가 이런 UX는 구현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최소 5개 이상의 메뉴를 넣어주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 왼쪽에서 나오는 걸로 권장해드려요. 저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메뉴도 따로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이고 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오른손잡이 사용자들이 가장 많으니까 오른손에서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스와이프할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구나.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구나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글자를 두 줄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메뉴를 보시면 이제 줄을 두 줄로 해서 장황하게 이제 글자를 써놨죠.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뭐 센트라고 해서 이제 인박스에서 보시면 센트라고 되어 있죠. 간략하게 이제 한 줄로 정리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럼 나는 이렇게 글자를 줄이겠어. 이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머티리얼 디자인은 폰트가 다 같은 크기로 같은 테마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센트로 바꿔주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다 같은 아이콘이죠. 이제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 앱이 익숙해지면 글자는 읽지 않아요. 아이콘으로 구별하거나 그 메뉴의 위치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이콘은 이제 식별이 가능하도록 모호하지 않게 구현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콘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이런 비일관적인 UX보다는 그래도 아이콘을 다 텍스트를 전부 다 같은 폰트로 넣어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더인데요. 이제 보시면 좀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인박스, 아웃박스 아래 중간중간 다 디바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선택적입니다. 각각의 내비게이션 드로우에 들어있는 메뉴들의 성격을 바꿔 놓거나 아니면 성격을 나눌 때 사용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매 라인에다가 디바이더를 넣는 건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디바이더는 꼭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내 프로필을 정리하는 메뉴 3개, 그 다음 디바이더, 상대방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메뉴 3개, 디바이더, 설정, 그 다음 개발자한테 피드백 보내기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플로팅 액션 버튼입니다. 메뉴 오른쪽 아래에서 계속 둥둥 떠다니는 그런 메뉴이고요. 내가 항상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넣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조적이어야 되고요. 구조적인 이유는 항상 똑같은 장소에 동일하게 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생뚱맞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친구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메시지 보내기라는 게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에 있으면 오케이지만 친구 메시지를 보고 있다가 뭐 갑자기 뭐 유튜브 띄우기 이런 버튼을 만들면 조금 어긋날 수 있겠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기능을 제공해 드릴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액션 버튼이 한 줄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플로팅 액션 버튼은 동일한 위치에서 항상 같은 UX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는 이제 일렬로 이제 나눠져 있을 경우에 그게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을 넣는 걸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이제 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이메일이 왔는지 알려줄 때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플로팅 액션 버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호한 아이콘이나 아니면 텍스트 등을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위에 있는 아이콘은 무슨 아이콘인 것 같으신가요? 저도 끝까지 못 알아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예시로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저런 아이콘이 있었나 봐요. 뭐 올림픽인가? 뭐 아래 거는 이제 쉐어라고 해서 쉐어는 저희 버튼이 있죠? 점점점 해서 줄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걸로 하시면 되고 굳이 텍스트를 넣으시지 않는 거를 권장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스피드 다이얼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해서 플로팅 액션의 오버플로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플로팅 액션 버튼에 메뉴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 프라이머리 기능이 엄청 많다. 그럴 때는 이제 확장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익스텐디라고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이 메뉴는 3개에서 6개까지만 권장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크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에서 6개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줄 수 있다라고 나온 연구 결과에서 발생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여러분 화면 기준 왼쪽에서 보이시는 건 전부 다 연관이 없어요. 다소 그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로 묶어서 뭐 메일 보내기, 뭐 첨부 파일 보내기, 아니면 뭐 화상 채팅 뭐 시도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성격의 뭐 전화 걸기 등의 같은 성격의 아이콘을 넣어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오버플로우 메뉴는 이제 지금 보시는 다이얼 스피드 메뉴에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프라이머리 메뉴에서 확장형으로 한 번 더 사용자를 귀찮게 했는데 여기서 오버플로우 메뉴를 누르면 또 다른 메뉴 대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로스트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스피드 다이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익스텐디드는 실제로 엄청 큰 플로팅 액션 버튼에 엄청 큰 예를 들어서 토스트 같은 형태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긴 또 아이콘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나온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콘을 넣으면 리서처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텍스트 넣어주시고 플로팅 액션 버튼에는 아이콘을 넣어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나는 아이콘이랑 텍스트를 같이 넣겠다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디자인은 한 줄로 이제 텍스트 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한 줄로 정리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앱바입니다. 앱바는 이제 앱 최상단에서 앱의 위치라든지 내비게이션 아니면 이제 서치나 이제 오버플로우 메뉴 등을 관장하는 메뉴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햄버거 버튼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버튼이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자를 어디로 돌려보낼지 가이드해주는 메뉴이고 또 항상 일관적이게 제공해야 되는 항상 그 위치에 띄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보시면 이미지가 지금 앱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앱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아래다가 내포시키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두 줄의 텍스트를 넣으시지 않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점점점입니다. 그냥 머티리얼 디자인 내에서는 점점점을 메뉴로 구현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Vacation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4가 뭐가 있죠? 뭐 베트남 음식? 그런 약간 인식하기 힘든 그런 애매모호한 메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폰트 사이즈를 줄일 거야. 줄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텍스팅을 할 수 있는지를 적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앱바인데 밑에 있는 앱바예요. 밑에 있는 앱바. 이게 좀 새롭죠? 밑에 있는 앱바고 당연히 밑에 있다 보니까 플로팅 액션 버튼이 위에 떠 있게 되는 거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가장 최상단에 있어요. 더 위에 있는 건 내비게이션 들어오지만 일단은 디폴트로 보이는 건 플로팅 액션 버튼이고 그 뒤에 내비게이션 앱바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액션이 가능한 위치여야 되고 또 플렉서블합니다. 플로팅 액션 버튼이 가운데도 끝에도 올 수 있고 지금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인체공학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오른손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 가능한 버튼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능하고요. 이제 메뉴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가운데 있으면 내비게이션 들어오는 왼쪽, 나머지 메뉴는 오른쪽.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으면 중요한 메뉴들은 다 왼쪽으로. 다음 플로팅 액션 버튼이 없을 경우에 맨 아래처럼 구현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앱바 내에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을 같이 구현할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아요. 첫 번째는 앱바 위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구현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야 저게 뭐 안합정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게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과 앱바의 뎁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깎아져 있는 것처럼 얘가 똥 하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안 돼요. 왜 플로팅 액션 버튼은 항상 정해진 그 라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쟤는 저처럼 이렇게 일몰하듯이 떠 있는 거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기능 이런 앱바는 구현하시면 안 돼요. 아래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바쁘게 바로바로 실행해야 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인데 액션이 없거나 아니면 한 가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앱바를 넣는 건 조금 그 가성비에서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밑에 키보드가 나오죠. 키보드 나오면 앱바는 어떻게 되냐? 그림처럼 구현하면 되냐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키보드는 OS에서 띄워주는 환경의 컴포넌트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앱과는 다르게 이제 키보드를 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앱바와 플로팅 액션 버튼은 그 위치 그대로 놓으시고 키보드를 위에 떠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앱바에서는 내비게이션 드로워만 띄우는 역할만 할 수 있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 버튼이라든지 업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나온 거고요. 백드랍이라고 부르는 툴입니다. 보시면 하얀색 레이아웃이 이제 백드랍이라고 불리우는 컴포넌트고요.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현 화면에 가장 관련된 컨텐츠를 보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 리스트가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의 뭐 SNS 계정을 쫙 정리해 놓은 UI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사용자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눌렀을 때 백드랍이 팍 나오면서 사용자의 SNS 기록이 쫙 나올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화면에서 가장 연관되어 있는 기능을 띄우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서브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택적인 거고요. 만약에 제목을 넣으시고 싶으시면 조정도 높이로 하시면 되고 이제 보이시는 보라색 이제 메인 뷰 위에 백드랍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AB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좀 그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백드랍 뒤에 메인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 뒤에 백드랍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다 올라왔다 하고 하는 형태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뒤에 내가 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섀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백드랍은 이제 보이시는 메인 레이아웃에서 튀어나왔다, 나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80장이 넘어가지고 이것도 줄이고 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머티리얼 디자인 이렇게 잘 나왔고 머티리얼 디자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머티리얼 디자인이 한국의 앱 개발사들에게도 디자이너들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이드를 많이 넣었던 거고요. 제 세션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일단 구글 폼 모바일에 오신 거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나머지 세션도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